다음은 해외 설계 코드 기술 나눔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마이더스 IT 기술연구소 이진우 수석 연구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더스 IT 이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지루하셨죠? 즐거웠습니까? 마지막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로코드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유로코드를 알아야 할까요? 물론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근 설계 기준의 트렌드가 한계상태 설계법을 가고 있고요. 그 한계상태 설계법의 중심에는 유로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미래를 알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준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기준과 유로코드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먼저 한국 기준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철골 기준은 1973년에 일본의 허용유도 설계법을 근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83년도에 기준이 업그레이드 되었죠. 이 기준은 한 근 20년 이상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시도를 하죠. 이때는 미국의 AISC, LRFD 기준을 근간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 써보신 분들 계세요? 거의 실무에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미국의 AISI의 냉각생각 기준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냉각생각 기준을 도입합니다. 자, 2003년도 허용유도 설계법은 이제 일본 기준에서 탈피를 해서 미국 기준의 허용 응용도 설계법을 근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에는 주관기관이 대한건축학회에서 이제 전문적인 기관인 한국강구조학회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리고 AISC 기준이 LRFD 기반으로 ASD 기준을 통합합니다. 2005년도에 통합을 하게 됐는데 그 기준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한계상태 설계법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 기준은 ASD 03 또는 LSD 09를 사용하시고 계실 겁니다. 보면서 할게요. 네. 자, 90년대 말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대한건축학회에서 한국강구조학회로 변화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LSD 기준과 ASD 기준이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는 추세는 AISC 변화에 발맞춰서 LSD로 계속 발전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번에는 RC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2년도에 일본의 허용유도 설계법을 근간으로 해서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죠. 하지만 콘크리트 기준은 88년도에 우리가 큰 행사가 있었죠. 서울 올림픽. 이때 내진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ACI 318 기준을 근간으로 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극강항도 설계법을 도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ACI와 발맞춰서 업그레이드가 되어 오다가 99년도에는 이제 대한건축학회에서 한국 콘크리트 학회로 다시 전문기관을 이관을 하게 됩니다. 2003년도에는 세계 단위계를 표준화하는 추세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 나라도 SI 단위계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중 개수가 1.4 데드, 1.7 라이브에서 1.2 데드, 1.6 라이브로 조금 다운됐죠. 이 개수의 값이 한계 상태 설계법하고 비슷한 유사한 값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강도 감소 개수도 0.05씩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KBC 2005 하중 기준이 만들어졌죠. 이때 지진 하중의 재현 주기를 500년에서 2400년에 3분의 2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하중은 커졌죠. 근데 설계 단계에서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내진 설계 특별 지침을 이때 도입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이 우리나라 설계 기준에서는 어떤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해라고 생각됩니다. 유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실험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리고 또 임장 철근에 대한 것도 고려하고 해서 펀칭 검토 수식을 바꾸죠. 그리고 ACI에 있는 특수 전단벽에 대한 그 특수 경계요소에 대한 간격 제한을 우리나라 실무 환경에 맞게 이때 바꾸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철골보다는 RC 기준이 한 단계씩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80년대 말 일본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90년대 말 대한건축학회에서 한국 콘크리트 학회로 변화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 RC 기준은 극강항도 설계법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하지만 LSD에 대한 개념들이 계속 융합이 됩니다. 그리고 ACI 변화를 우리가 따라가고는 있지만 국내 실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앞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미국 기준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미국 기준은 유로코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도 결국 유로코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미국 기준 유로코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의 설계 기준은 신뢰도 기반 설계인 한계 상태 설계법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유로코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먼저 어떤 개념하고 특징인지 살펴보시고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하거나 또 알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유로코드의 배경, 그리고 기본 사항, 내진 설계, 철골 RC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로코드의 배경입니다. 자, 그림으로 설명하니까 좀 어려워서 말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유로코드는 유로표준화위원회인 CEN 산하의 그 기술위원회가 TC250이라는 걸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1990년 유로코드 초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유로코드를 왜 굳이 통합을 했을까요? 어렵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겠죠. 유럽연합은 이제 무역 장벽을 없애고 또 시장을 개방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경쟁력 강화도 필요했죠. 자, 이런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과 토목공사에 대한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요구 사항들의 정리가 필요했고 이것을 공통으로 묶어서
기술 명세서를 만듭니다. 이것이 유로 코드고요. 이걸 이제 의무화한 겁니다. 자, 유로 코드는 10개의 기준, 58개의 파트, 그리고 맨 마지막엔 국가별로 상황을 고려해서 내셔널 어넥스를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자, 유로 코드 기준이 이렇게 10개가 있는데요. 영어는 저희가 좀 생소하니까 한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0은 기본사항, 그리고 1은 하중, 자, 2는 콘크리트, 3은 철골, 자, 4는 합성부재, 자, 5는 목재, 자, 6은 석재나 조적조, 그리고 7은 지반입니다. 그리고 8은 내진, 자, 9는 알루미늄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하중조합은 어느 기준에 들어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나라 기준처럼 재질별로 하중조합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중조합은 하중의 묶음이니까 이 하중 기준에 들어가 있을까요? 유로코드에서 하중조합은 0번 기본사항에 있습니다. 간혹 하중조합 찾느라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유로코드는 2, 3, 4, 5, 6, 9번은 재질별로 특성화된 기준입니다. 그리고 0, 1, 7, 8은 재질별로 관계없이 어떠한 재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유로코드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코드는 맨 첫 페이지를 보시면 국가별로 표지가 나옵니다. 영국은 BSI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죠?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국가별로 머리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유럽 표준화위원회에서 제정한 공통의 기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국가에서 상황에 맞게 정리된 내셔널 어넥스가 마지막으로 따라 붙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모든 유로코드는 세션 1부터 7까지가 순서가 동일합니다. 자, 세션 1은 일반사항, 그리고 2는 설계 기본, 그리고 3은 재질, 자, 4는 내구성, 그리고 5는 해석, 6은 극한 한계 상태, 7은 사용성 한계 상태. 이렇게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제 8부터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지 맘대로 그냥 정리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자, 유로코드 0 우리 기본사항 아까 말씀드렸던 하중 조합이 있는 기준입니다. 자, 유로코드는 네 가지 설계 상황에 대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그리고 예외적인, 그리고 지진 발생 상황, 이 네 가지 설계 상황에 대해서 극한 한계 상태와 사용성 한계 상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한계 상태 설계법입니다. 자, 극한 한계 상태를 한번 볼게요. 자, 극한 한계 상태는 또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물 전도에 대한, 건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안정성에 대한 검토인 EQU, 그리고 건물과 부재의 강도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는 STR, 그리고 집안의 침하를 검토하는 GEO, 그리고 마지막에 피로 파기를 검토하는 FAT, 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그 반면에 사용성 한계 상태는 발생 빈도에 따라서 나누고 있어요. 가끔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경우, 항상 발생하는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하는데 가끔 발생하는 경우는 버티기만 하면 돼요. 회복은 안 돼도 되고, 그리고 자주 발생하거나 항상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반드시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유로코드를
만족시켰다는 의미는 해석 결과인 이펙트보다 설계 결과인 레지스턴스가 더 커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이펙트 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하중이 있는데 이 모든 하중들은 동시에 제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중의 발생 빈도를 고려해서 푸사이라고 하는 조합 개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중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감마 F라고 하는 안정 개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하중 모델을 만들고 이제 해석을 하죠. 자, 해석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 하중 모델이 완벽할까요? 그렇지 않죠. 또 이거 불확실성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마 SD라고 하는 그 하중 모델에 대한 안전율을 적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강도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의 표준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를 그대로 쓰지 않고 설계를 저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강도를 바꾸기 위해서 감마 M이라고 하는 재료의 안전 개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타라고 하는 최적과 스케일에 대한 보정 작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강도 모델을 만들어서 그 건물과 부재의 강도를 계산하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실제 시공하면은 중심 위치에 정확하게 부재를 태워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오차를 고려하기 위해서 감마 RD라고 하는 이 강도 모델의 안전율을 또한 적용합니다. 자, 네 가지 변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중에는 하중 개수 감마 F가 있고 하중 모델에는 감마 SD라고 하는 안전 개수가 적용된다. 자, 그리고 재료에는 감마 M 그리고 강도 모델의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한 감마 RD가 있다. 이 네 가지 안전 개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에 표준 하중이 있습니다. 우리 캐릭터리스틱 밸류라고 하는 표준 하중이 있는데 이 발생 빈도에 따라서 푸사이 제로, 그러니까 항상 가끔 발생하는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항상 발생하는 경우에 따라서 이 조합 개수는 더 낮아집니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 감마 Q라고 하는 변동 하중에 대한 하중 개수를 적용합니다. 애니메이션이 좀 뒤에가 적용이 됐네요. 한번 감상하시죠. 네. 그리고 활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같은 이 변동하중들은 이제 발생 빈도에 따라서 푸사이 값을 달리한다고 했죠. 네, 이 값을 적용한 하중 조합은 극한 강도, 극한 한계 상태와 사용수 한계 상태에 모두 사용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은 좀 짜증 나시죠? 뭐 시그마 들어있고, 그렇죠? 제가 일부러 기존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그냥 캡처를 해갖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걸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꿔봤는데요. 자, 일반적인 일시적인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할 때는 하중 조합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니까 주인공은 영구하중 그리고 변동하중 중에 하나만 주인공 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변동하중들은 다 조연 역할밖에 못해요. 자, 두 번째 하중 조합은 이제 오로지 영구하중만 주인공. 자, 나머지 모든 변동하중은 조연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야, 영구하중 니만 왜 주인공 하냐? 나도 좀 주인공 해봐야지. 그래서 변동하중 하나가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영구하중을 포함한 나머지 변동하중은 조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중 조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아래 두 가지는 특별한 경우만 써야 돼요. 우리 앞에 극한 한계 상태에서 네 가지 배웠습니다. EQU, STR, 그다음에 GEO, FAT 기억하시죠? 네. 이 하중 조합은 STR과 GEO를 검토하실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예외 설계 상황인 경우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외 하중인 우연 하중이 주인공이 돼야 되겠죠. 자, 이때는 모든 변동 하중은 조연 역할도 못해요. 다 엑스트라.
자, 지진 설계 상황도 동일합니다. 지진 하중과 연구 하중이 주연, 나머지 모든 변동 하중은 엑스트라밖에 안 됩니다. 자, 사용수 한계 상태도 이렇게 보면 재미없죠?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끔 발생하는 경우는 연구 하중과 변동 하중 한 개만 주연 역할을 하고 나머지 변동 하중들은 조연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변동 하중이 10가지가 있다. 그러면 하중 조합이 10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주인공을 해야 되니까. 얘는 주인공을 했는데 나만 주인공 할 수 없잖아요. 난 주인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자,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변동 하중은 끽해야 조연 역할밖에 못 해요. 자, 그리고 항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 하중은 다 엑스트라입니다. 연구 하중만 주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하중 조합을 이제 보시면 이거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녀석이 주연 역할을 했고 어떤 녀석이 엑스트라를 했는지만 기억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진 설계인 유로코드 8을 보도록 할게요. 이 유로코드 8은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EC 한글로 8 발음을 붙여서 하면 욕이 돼요. 회의를 할 때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세 개의 대륙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태평양 주변에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있죠. 여기에서 전 세계 지진의 90% 이상, 그리고 규모가 6 이상의 대규모 지진의 80%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도 있죠. 여기는 전 세계 지진의 5% 이상, 그리고 대규모 지진의 15% 이상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유로코드는 이 알프스 산맥, 이 유럽에 있죠. 네, 그래서 이 알프스 산맥의 남동쪽은 지반도 연약 지반이면서 지진 위험도도 큰 지역입니다. 반면에 서유럽과 북유럽은 풍화중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죠. 자, 기준을 또 따와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 내진 설계에 나오면 유로코드에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비헤이버 팩터라고 하는 Q값이 있는데요. 자, 이 비헤이버 팩터 Q는 왜 만들었냐면요. 에너지 소사 능력에 따라서 이제 연성에 대한 정도를 등급화를 먼저 시킵니다. 자, 덕틸러티 클래스, 로우, 미디엄, 하이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미국 기준의 오디너리, 인터미디에이트, 스페셜 여기에 대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급별로 나눈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연성 고동의 보장 정도를 수치한 것이 Q인데 말이 어렵죠. 연성 고동의 보장 정도. 자,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응답 수정계에서 알고 계시죠? R. R 값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는 다들 아시죠? 네, R 값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Q 값을 계산하려고 했더니 뭐 알파 U, 알파 1 이런 걸 또 알아야 되네요.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별게 아니고요. 이 알파 U와 알파 1은 여러분 잘 아시는 푸시오버 해석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알파 1은 이 구조물에서 첫 번째 휘민지가 발생할 때 미면 전단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알파 U는 붕괴하기 바로 직전, 그때 미면 전단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자, 연성 거동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우리가 이 구조물의 연성 거동을 보장한다. 우리는 이 각각 부재들의 기대하는 강도를 예측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좌구를 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는 힌지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지점에 좌구래. 내가 원하는 지점에 너 힘인지 발생해. 이렇게 돼야지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로코드는 그러한
등급을 4등급을 나눠놨어요. 클래스 1, 2, 3, 4로. 자, 클래스 1, 2, 3, 4는 조금 다음 페이지 얘기를 하고요. 먼저 Q 값을 작은 Q 값을 적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이 부재가 최소한 좌굴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복 강도까지는 보장을 해야 그래도 Q 값을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건물은 큰 Q 값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휘민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송 강도까지 이 부재가 발휘를 다 해야지만 큰 Q 값을 쓸 수 있습니다. 개념이 쉽지 않나요? 그렇죠? 네. 자,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클래스 1은 휘민지가 발생하기 전까지 휘민지가 발생할 때까지 소송 강도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판폭 두께비를 갖는 조건이 클래스 1입니다. 자, 클래스 2는 휘민지 발생할지 안 할지 몰라요. 하지만 소송 강도는 보장할 수 있다. 이게 클래스 2. 자, 클래스 3은 그래도 항복 강도까지는 보장을 해야 된다. 3이고요. 네 번째 4는 좌굴에 의해서 강도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 4는 Q 값을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구조물에는 쓸 수가 없겠죠. 위험하니까. 자, 이 4개의 등급은 AISC의 내진 컴팩트, 그 다음에 컴팩트, 비컴팩트 3장, 이 단면에 대한 판폭 두께비와 같은 개념입니다. 용어만 우리가 익숙치 않을 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철골 기준인 유로코드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골 기준에서는 판폭 두께비, 좌우를 방지하려면 판폭 두께비 반드시 검토해야 되죠. 유로코드 3은 이 판폭 두께비 검토가 좀 머리가 아파요. 또 알파라는 값을 계산해야 되네요. 뭐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이 알파는 휨과 압축을 받고 있는 이 파트, 이 조각에 대해서 클래스 1과 2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겁니다. 자, 전 단면이 다 항복한 이 소성 상태로 놓고 하중 조합별로 충력과 동일한 응용 상태가 되는 그 중립 위치가 어딘지를 찾는 겁니다. 만약 하중 조합이 200개다. 그럼 200번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아프죠. 자, 그래서 어떻게 알파 계산했어요, 이제. 그리고 또 갔더니 이번에 또 무슨 K 시그마라고 하는 걸 또 계산하라고 하네요. 책 덮지 마시고 K 시그마 계산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휨 압축 파트에 대해서 클래스 3을 판정할 때 쓰는 변수인데요. 자, 파트에 발생한 양단부 응력을 이용해서 그 응력 비율인 풋사이를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래도 유로코드는 친절하게 그림과 그다음에 수식으로 이 풋사이 그리고 K 시그마 그리고 유효 단면에 대한 유효 단면의 폭을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놨어요. 제가 6년 전쯤에 이태리로 출장하는 기회가 있어서 갔었는데요. 그때 이태리 기술자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야, 니네들 솔직히 말해서 진짜로 하중제표 이거 다 검토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략 이러더라고요. 그럼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판폭 두께비 어떻게 계산하냐? 할 수 있는 거냐고. 우리 반문해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합리성을 추구하는 게 유럽 문화인 것 같고요. 그런 유럽 문화가 고스란히 유로코드에 반영되어 있다고 그걸 참고하시면서 유로코드를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여러분 항상 긴가 민가 이거에나 저거에나 왔다 갔다 하는 개념 있죠. 전단 면적과 외부의 판폭 두께비. 이거 다들 잘 아시나요? 저는 지금도 헷갈려요. 자, 우리가 실용적인 기준으로 알고 있는 AISC 기준은 이 전단 면적을 롤드나 빌드업 단면에 대해서 둘 다 전체 단면의 높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로코드는 합리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얘들 합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자, 롤드는 라운드가 있으니까 이 라운드의 영향만큼을 고려한 부분을 전단 면적으로 쓰고 빌트업은 이 외부의 안목 치수만 쓰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부 판폭 두께비를 보도록 할게요.
롤드는 라운드를 뺀 안목 치수, 그리고 빌트업은 웹의 이제 내부 치수를 쓰고 있죠. 자, 유로코드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유로코드는 기대를 크게 하셨겠지만 AISC하고 똑같습니다. 네. 전단 변적 쪽만 좀 다르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유로코드가 항상 합리적으로 답답한 기준이냐?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이 기준도 사람들이 쓰는 기준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플랜지가 클래스 1, 2에 해당되고 웹이 클래스 3에 해당되면 이제 전체 단면적을 해서 클래스 3으로 쓰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죠. 춤이 큰 거대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때는 웹의 일부 무해한 부분을 빼고 유효 단면을 가지고 소송 강도까지 볼 수 있는 클래스 2로 볼 수 있다라고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유로코드는 이런 유효 단면에 대해서는 유효 단면 사용할 때는 원래 단면과 유효 단면의 편심 차만큼을 이용해서 그 추가 모멘트도 고려해서 검토하게끔 되어 있는 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가셔야 된다고 자꾸 이제 시간이 끝났다고 깜빡깜빡하네요. 그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도 마지막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유로코드에는 좌굴 곡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이 좌굴 곡선은 크게 이 5단계로 나눕니다. 단면의 형상, 그리고 폭과 높이의 비율, 자, 아변이냐 용접이냐, 그리고 두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좌골축, 재질 등급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왜 필요했을까? 예, 좀 있으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AISC와 유로코드에 대해서 압축 부재의 설계 강도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설계 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이라고 하는 압축 강도의 저감 계수로 일단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유로코드에는 알파라고 하는 이런 좌굴 곡선을 위한 불완전성 계수라고 하는 텀이 있어요. 자, 이 텀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버클링 커브가 사용됩니다. 자, 이 5가지 곡선에 대해서 적용해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빨간색 그래프가 잘 안 보이는데요. 빨간색 선이 AISC. 자, 나머지는 유로코드 A0부터 D까지입니다. 자, 유로코드 A와 AISC가 좀 비슷하죠. 그렇죠? 네. 나머지 5개는 이제 분산되어 있고요. 이런 질문 하신 분들이 많아요. 미국 기준과 유로코드 중에 어떤 기준이 더 경제적으로 설계가 되냐고. 자, 이 그래프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콘크리트 기준이 유로코드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설계 상황 4가지 배웠습니다. 일반, 일시, 예외, 지진 발생. 근데 이 기준의 내용을 봤더니 지진 발생은 없어요. 그렇죠? 자, 지진 발생일 때는 어떤 재료에 대한 안전 기술을 사용하면 될까요? 지진은 예외사항이니까 예외적인 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진인 경우에도 일반 일시와 동일한 그 감마 C와 감마 S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성 한계 상태에 대해서는 이런 설계 상황과 재료와 관계없이 무조건 1.0을 사용하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는 지금 추천하는 값이고요. 유로코드 우리 CN TC250에서 추천하는 값이고 각 국가별로 이 값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프로젝트를 하냐에 따라서 이 값은 반드시 국가별 부록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유로코드는 콘크리트 재료 강도를 딱 보시면
뭐 C40/50 이렇게 강도가 두 개씩 표현돼 있어요. 그렇죠? 네, 앞에 있는 게 실린더 표준 강도, 뒤쪽에 있는 게 큐빅 표준 강도죠. 자, 힘이 있는 영국, 독일, 러시아는 큐빅 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개가 세트로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콘크리트의 압축 연단 변형률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실론 CU라는 한 값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로코드는 1, 2, 3 세 개나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응력 변도 곡선을 어떻게 가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 포물선으로 가정했다. 입실론 CU1. 자, 처음엔 포물선이다가 직선으로 간다. 입실론 CU2. 그 다음에 그냥 간략하게 바이리니어로 직선 두 개. 입실론 CU3. 어느 것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이제 적용하실 때는 여기에 걸맞는 수식을 갖다 쓰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콘크리트에서는 힘의 평형 조건하고 변형 적합 조건이 전부죠. 그래서 등가 응력 블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기준인 KCI는 입실론 CU나 등가 응력 블럭의 높이는 재료 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고정된 값을 사용하죠. 단지 등가 응력 블럭의 길이만 다른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유로코드는 재료 강도별로 입실론 CU, 그 다음에 등가 응력 블럭의 높이, 길이를 모두 재료 강도에 의존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참고로 중국 기준도 유로코드하고 유사하게 유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배운 유로코드는 한계 상태 설계법이죠. 한계 상태 설계법은 극한 한계 상태와 사용성 한계 상태를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 RC 부재에 대해서도 콘크리트의 압축 응력과 철근의 인장 응력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돼요. 이거 뭐 프리스트레스일 때만 한다 이게 아니고요. RC 부재도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짧게 오늘 배운 거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로코드는 네 가지 설계 상황, 일반적인, 일시적인, 그리고 예외적인 지진 발생에 대해서 극한 한계 상태와 사용성 한계 상태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 한계 상태 설계법이다. 그리고 극한 한계 상태는 건물의 전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는 EQ, 그다음에 건물과 부재의 강도를 검토하는 STR, 그다음에 집안의 침하를 검토하는 GEO, 피로 파괴를 검토하는 FAT를 검토하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 자, 사용성 한계 상태는 발생 빈도에 따라서 가끔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자주 발생하는 경우, 항상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따로따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조합 개수는 다르다. 그리고 가끔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버티기만 하면 되고 자주와 항상에 대해서는 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 하중에 대해서는 감마 F라고 하는 하중 기술을 썼다. 그 다음에 하중 모델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감마 SD를 사용했습니다. 자, 재료에 대해서는 감마 M, 그리고 강도 모델의 불확실성은 감마 RD를 사용했습니다. 자, 비헤이버 팩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응답 수정 계수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철골의 단면의 등급은 4등급으로 나누는데 이 네 가지 등급은 AISC의 내진 컴팩트, 컴팩트, 그리고 비컴팩트 3장에 해당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유로코드 많이 필요하시죠? 그리고 중국 기준도 또 필요하신 분이 알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유로코드와 중국 기준에 대해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그냥 많이 지나갔고요. 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마련할까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진우 수석 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유로코드를 활용한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이진우 수석 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